때로는 침묵이 생존입니다. 하지만 말하기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이야기이자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체면이라는 족쇄, 열쇠라는 공포, 그리고 목소리라는 해방. 1949년부터 2000년대까지 세 세대에 걸친 연대의 기록.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들어주시겠습니까? 1949년 늦가을, 충청도 은진읍에는 아침마다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좁은 장터 골목을 지나 언덕길을 오르면 기와장 끝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진읍은 서울도 아니고 대전도 아닌 사람들이 서로의 성과 직업과 집안, 내력을 모두 알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누가 어디 가서 무엇을 샀는지,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모든 것이 다음 날 아침이면 우물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설이는 그런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집은 장터 입구에 있는 한덕수약국이었습니다. 나무 간판 아래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라고 붓글씨로 적힌 팻말이 걸려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는 갈색 병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선반이 보였습니다. 약국 안은 언제나 알코올과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고 아버지 한덕수는 흰 가운을 입고 처방전을 읽으며 약봉지를 접었습니다. 설이야, 손님께 이렇게 건네야 해. 두 손으로.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봉지 하나를 건넬 때도 차 한 잔을 올릴 때도 설이는 두 손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의였습니다. 예의는 말투에도 걸음걸이에도 웃는 방식에도 있었습니다. 설이는 소리내어 웃지 않았고 뛰어다니지 않았으며 남자아이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옥란은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서당 선생이었습니다. 마루에 둘러앉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읽혀주고 붓글씨를 고쳐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단정한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틀어 올렸으며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체면을 잃으면 사람도 잃는 거란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이는 그 말을 외우듯 살았습니다. 체면. 그것은 마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설이는 21살이 되었습니다. 약국 일을 거들며 지내던 어느 봄날 중매쟁이 이씨 할머니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진방직 집안이에요. 방직 공장이라니까요. 서울에도 거래처가 있고요.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윤재하라고 25이에요. 대전 상고 나왔고 얌전하고 괜찮은 청년이더라고요. 설이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 그것은 소녀에서 여자가 되는 관문이었고 약국 딸에서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은진읍 다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낡은 선풍기가 느릿하게 돌아갔습니다. 설이는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두었고 눈길은 테이블 위 찻잔을 향했습니다. 윤재하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좁았으며 안경 너머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인사를 하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중매쟁이가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재하 씨는 회계 일을 하신대요. 공장 장부 정리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윤재하의 목소리는 낮고 단조로웠습니다. 설이는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가 좋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안이었고 직업이었고 체면이었습니다. 설혜 씨는 약국 일을 도우신다고 들었습니다. 재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를 돕습니다. 그럼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실 건가요? 서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약국이 좋았습니다. 약봉지를 접고 손님에게 인사하고 약병을 정리하는 일상이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을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중매쟁이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결혼하면 그런 건 생각 안 해도 되지요. 시댁이 든든하니까요. 서리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는 식어 있었습니다. 약혼식은 한 달 뒤에 치러졌습니다. 은진방직 사무실 한쪽에 병풍을 치고 상을 차렸습니다. 서리는 노란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고 들어갔습니다. 윤재아는 양복을 입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시아버지 윤기담이 서 있었습니다. 윤기담은 5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각졌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목소리는 크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서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리는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기담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차 한잔 하지. 서리는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영은 조용히 차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40 후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건넬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은진에서 3대째 방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담이 말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서울까지 원단을 대고 있고 일본 기계도 들여왔어요. 제 아는 외아들이니까 나중에 다 물려받을 겁니다. 며느리도 그에 맞게 처신해야지요. 서리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하면 일은 그만둬야지요. 약국은 남자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서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약국을 그만두라니. 그녀는 아버지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약봉지를 접는 손길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윤기담은 되물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존중받는 길이에요. 서리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존중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존경의 언어가 아니라 순종의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서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땠니? 좋은 집안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인연이야. 체면 있게 살아라. 서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고 마을에는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일은 그만둬야지요.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존중받는 길이에요. 서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존중이 침묵을 뜻한다면 그것은 정말 존중일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서리는 윤재아와 결혼했습니다. 혼례식은 은진음 예식장에서 열렸고 하객들은 좋은 혼처라며 축하했습니다. 서리는 흰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절을 올렸습니다. 윤기담은 높은 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고 정숙영은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신혼집은 은진읍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집 한 채였고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방은 2개였고 부엌은 좁았으며 마루는 삐걱거렸습니다. 서리는 짐을 풀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덕 너머로 은진방직 공장 굴뚝이 보였습니다. 재아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해야 해요. 장부 정리가 밀렸거든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제가 돌볼게요. 재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설이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순종적인 아내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설이는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재하는 옆에 누웠고 곧 잠이 들었습니다. 설이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약국 딸 한설이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윤재하의 아내였고 윤기담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름이 필요 없었습니다. 호칭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멀리서 개가 짖었습니다. 설이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약국 유리문 앞에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이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어났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재하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까치가 울었습니다. 설이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나무 냄새를 맡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체면의 마을에서 닫힌 문 뒤에서 설이는 새로운 이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침묵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혼수 목록을 작성하고 예단을 준비하고 이불을 깁고 그릇을 사야 했습니다. 설이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돌았고 장롱과 농을 고르러 가구점에 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설레고 두려웠습니다. 약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윤기담이 약국으로 찾아왔습니다. 설이는 약봉지를 접고 있었고 아버지는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윤기담이 들어섰을 때 약국 안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사돈이 오셨구만. 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윤기담은 고개를 끄덕이고 설이를 보았습니다. 설애 씨, 잠깐 나올 수 있겠어요? 혼수 이야기 좀 하려고요. 설이는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라. 어른 말씀 잘 듣고. 설이는 앞치마를 벗고 따라 나갔습니다. 윤기담은 골목 끝 찻집으로 설이를 데려갔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주인 할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윤기담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재하 녀석은 아직 어려서 혼수 같은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좀 챙기려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갑오 원단이 있어요. 일본에서 들여온 건데 그걸로 홀레복을 지으면 어떨까 싶어서. 아버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감사하죠. 윤기담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 불편한지 설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 공장으로 한번 와요. 원단 보여줄게. 제가 가도 될까요? 왜 안 돼요? 곧 우리 집안 사람이 될 텐데.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은진방직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시아버님께서 원단을 보여주신대요. 홀레복 지으려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라.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설이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설이는 은진방직을 찾아갔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철문이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설이는 사무실 문을 두드렸고 직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설애 씨시죠?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직원은 서리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서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원단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면직물, 명주, 비단이 선반에 정리되어 있었고 햇빛이 창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윤기담이 원단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이리 와봐요. 이게 일본 비단이에요. 서리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윤기담은 원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붉은색 비단이었고 빛에 따라 색이 달라 보였습니다. 손으로 한번 만져봐요. 서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원단은 부드러웠습니다. 어때요? 좋습니다. 윤기담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서리는 뒤로 물러났지만 뒤에는 선반이 있었습니다. 이 원단으로 치마를 지으면 예쁠 거예요. 윤기담의 손이 서리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서리는 몸을 굳혔습니다. 아버님, 원단 색깔 보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요. 손이 어깨에서 팔로 내려갔습니다. 서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 나가볼게요. 왜요? 아직 다 안 봤는데. 서리는 몸을 비틀어 빠져나갔습니다. 윤기담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민하네. 괜찮아요. 천천히 봐요. 서리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어른이 며느리 걱정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내가 예민한 거야. 서리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아가 집에 들렀습니다. 서리는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공장에 다녀왔어요. 아, 그래요? 아버지가 원단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서리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원단이 예뻤어요. 재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신경 많이 쓰시나 봐요. 서리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는 뜨거웠지만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 후로 윤기담은 자주 서리를 불렀습니다. 예단 이야기 좀 하자고 했고 혼례식 순서 상의하자고 했으며 시댁 예절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리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무례한 며느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윤기담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설혜 씨, 공장에 와봐요. 줄 게 있어요. 지금요? 응, 지금. 재아는 대전 출장 갔으니까 조용할 때 오는 게 좋아요. 서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네, 곧 가겠습니다. 서리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있었습니다. 서리는 언덕을 올라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창고로 와요.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렸습니다. 서리는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윤기담이 서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들어와요. 서리는 들어갔습니다. 윤기담이 뒤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열쇠 소리였습니다. 서리는 돌아보았습니다. 왜 문을 잠그세요? 사람들 들어올까봐. 윤기담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버님, 저 갈게요. 잠깐만. 손이 뻗어왔습니다. 서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뭐가 싫어?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윤기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시아버지가 며느리 걱정하는 게 죄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말해봐.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기담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설혜 씨, 현명하게 생각해요. 내가 나가서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 내 아버지한테? 그럼 약국 문 닫게 될 거야. 내 어머니한테? 제자들 다 떠날 거고. 재아한테? 그 애는 나보다 널 믿을까? 서리는 떨었습니다. 아무도 널 믿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내가 예의 없는 여자, 거짓말하는 여자가 될 거야. 서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기담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나갈 때 문 잠그고 가요. 서리는 창고 바닥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창문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공장은 텅 비어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리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하객들은 축하했고 사진을 찍었으며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서리는 웃었습니다. 웃어야 했습니다. 윤기담은 높은 자리에서 손님들에게 인사했고 정숙영은 조용히 뒤에 서 있었습니다. 신혼집 열쇠를 받았을 때 윤기담이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비상용 열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을게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서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열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찰칵, 찰칵, 문이 열리는 소리, 복도를 걷는 발자국 소리,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 서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2달 후 서리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올 때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재아는 기뻐했고 윤기담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했어. 대를 이어야지. 서리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재아가 출장을 갔습니다. 서리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찰칵, 열쇠 소리. 서리는 몸을 굳혔습니다. 윤기담이 들어왔습니다. 재아 없지? 출장 갔어요. 알아. 그래서 왔어. 서리는 일어섰습니다. 나가주세요. 왜? 시아버지가 며느리 집에 오는 게 이상해? 임신했다며? 몸 좀 어때? 윤기담이 가까이 왔습니다. 서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이러시면 재아한테 말할 거예요. 윤기담은 웃었습니다. 그래, 말해봐. 누가 믿을까? 서리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윤기담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보자. 문이 닫혔습니다. 서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감싸며 울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재아가 돌아왔습니다. 서리는 저녁을 차렸고 재아는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괜찮았어요? 네. 몸조리 잘해요.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낳아야지.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나를 믿어달라고.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은 목구멍에서 멈췄고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약국 유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안쪽에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서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아버지는 약봉지를 접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깨어났습니다. 방은 어두웠고 재아는 자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열쇠는 여전히 윤기담의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리는 아직 열쇠보다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1950년 여름, 서리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몸이 무거워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더위는 견디기 어려웠고 밤마다 땀에 젖어 깼습니다. 재아는 부채질을 해주었고 시원한 물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다만 모르는 남편이었습니다. 서리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임신 이후로 윤기담의 방문은 더 잦아졌습니다. 재아가 출장을 갈 때마다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리는 문을 잠그려 했지만 비상용 열쇠는 이미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서리는 도망칠 수 없었고 저항할 수 없었으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인데 조심해야지. 윤기담은 그렇게 말하며 들어왔습니다. 서리는 배를 감싸고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나가주세요. 왜 그래? 며느리 걱정하는 건데. 제발 아기가 있어요. 알아.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는 거잖아. 서리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7월 말 재아가 사흘간 대전 출장을 떠났습니다. 서리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날씨는 무더웠고 매미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서리는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는.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열쇠는 윤기담의 손에 있을 것이고 서리는 여전히 침묵할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찰칵.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리는 몸을 굳혔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기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양복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재아 출장 갔지?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운데 괜찮아? 윤기담이 가까이 왔습니다. 서리는 일어서려 했지만 배가 무거워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잠깐만. 손이 뻗어왔습니다. 서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요. 왜 그래? 아프냐?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윤기담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서리는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제발, 제발 뭐?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리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요. 목청껏 외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서리는 울기만 했고 애원하기만 했으며 침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윤기담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쳤어? 안 돼요. 싫어요. 나가세요. 서리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아였습니다. 그는 출장지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갑자기 아파 일정이 취소되었고 재아는 서둘러 집으로 왔습니다. 무슨 소리? 재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기담은 창문 쪽에 서 있었고 서리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서리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재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기담이 먼저 말했습니다. 재아야, 서리가 좀 이상해. 임신 때문에 예민한가 봐. 아버지는 왜 여기 계세요? 며느리 걱정돼서 들렀지.
내가 출장 갔다길래 재아는 설이를 보았습니다. 설애 씨 무슨 일이에요? 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애 씨? 재아가 다가왔습니다. 설이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혼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가 계속 저한테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설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약혼 때부터 계속 열쇠를 가지고 혼자 있을 때마다 재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윤기담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재아야, 내 아내가 지금 임신으로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야. 히스테리 같은 거지. 히스테리가 아니에요. 설이가 소리쳤습니다. 약혼식 다음 날 공장 창고에서 결혼 후에도 계속 비상용 열쇠로 들어오셔서 재아는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재아야, 정신 차려. 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 말이 되냐? 말이 돼요. 설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재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영이 서 있었습니다. 설이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윤기담, 설이, 재아. 그리고 침묵. 정숙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윤기담이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야?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재아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영은 윤기담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25해 전에도 그랬어요. 공장 여직공한테 그 애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당신은 돈 주고 입을 막았지요. 입 닥쳐. 윤기담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15년 전에도 이웃집 박신의 딸한테 그 집안이 이사간 게 우연이 아니에요. 재아는 벽에 기댔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정숙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모른 척했어요. 체면 때문에, 집안 때문에. 하지만 그녀는 설이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 아이는 내 며느리예요. 내가 지켜야죠. 재아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거예요? 윤기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세요. 재아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 아내한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재아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재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윤기담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재아는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윤기담을 밀쳤고 소리쳤으며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뒤엉켰고 가구가 넘어졌으며 유리잔이 깨졌습니다. 정숙영이 외쳤습니다. 그만해요. 설이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기담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권위 있는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재아는 마루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영은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설이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재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설애 씨, 설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재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서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했으면 믿었을까요? 재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무도 날 믿지 않을 거라고. 약국 문 닫게 될 거라고. 어머니가 제자 잃을 거라고. 그래도 뭐예요? 저는 무서웠어요. 서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재한은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이제부터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한은 은진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고 책장에는 법전이 빼곡했습니다. 변호사 김철수는 50 중반의 남자였고 안경 너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재한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 서리의 고통, 어머니의 증언. 김철수는 조용히 듣고 메모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거요? 일기, 편지, 증인 뭐든지. 재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영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일지가 있었습니다. 25년 전부터 써온 일지였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25년 6월 3일 공장 여직공 김순이가 울면서 찾아왔다. 그이가 또 그랬다고 했다. 1935년 9월 12일 이웃집 박 씨가 이사 간다고 했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1950년 5월 20일 며느리 서리가 창고에서 나올 때 얼굴이 창백했다. 또 시작되는 것 같다. 정숙영은 일지를 재하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쓰고 계셨어요? 침묵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재하는 일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이걸로 고소할 수 있겠어요? 해야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정숙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이혼할 거예요. 재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죠. 체면이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서리는 문가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63년 가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진읍 법원은 작았습니다. 나무 의자가 줄지어 있었고 천장에는 선풍기가 천천히 돌았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모여 앉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판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리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배는 더 불러와 있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재하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정숙영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피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1949년 가을이었습니다. 약혼 직후부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창고에서 있었던 일, 비상용 열쇠, 임신 중에도 계속된 침입,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기담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인은 단지 며느리를 걱정한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일지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전 부인 정숙영 씨의 일지입니다. 25년간의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판사는 일지를 넘겨보았습니다. 방청석은 조용했습니다. 정숙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1925년부터 남편의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공장 여직공, 이웃집 딸,
그리고 이제 제 며느리까지.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집안 체면, 사업 체면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체면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걸.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옛 공장 여직공, 이웃 주민, 마을 사람들. 윤기담의 변호사는 악의적인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1963년 12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윤기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재아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서리는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던 그 말은 거짓이었어요. 서리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출산은 한겨울에 이루어졌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서리는 아기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재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메아리요. 메아리? 작은 소리도 돌아오잖아요.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영은 이혼을 완료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와 작은 새방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리와 재아가 찾아가자 정숙영은 차를 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정숙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저희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나한테 용기를 줬으니까. 1964년 봄 가족은 은진읍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재아의 친구가 거기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회계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서리와 재아는 성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윤씨에서 한씨로. 새 출발을 위해서였습니다. 부산은 낯설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고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으며 사투리는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은진방직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열쇠 소리도 감시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서리는 작은 새방에서 재봉틀 하나를 샀습니다. 낡은 재봉틀이었고 페달이 삐걱거렸지만 서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을 재고 바늘을 꿰고 옷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아주머니의 치마를 수선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옆집 아이의 저고리를 지어 주었습니다. 입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바느질 잘한다는 집이지요? 네, 들어오세요. 서리는 손님을 맞았습니다. 치수를 재고 천을 골라주고 가격을 상의했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방을 채웠고 실밥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1966년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1968년 또 다른 아들 진우가 태어났습니다. 새방은 비좁았지만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재아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서리의 바느질 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1968년 여름 전보가 왔습니다. 윤기담 별세. 장례식 8월 3일. 서리는 전보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재아가 물었습니다. 장례식에 갈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열쇠 소리는 없어요. 그날 밤 서리는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였습니다. 재아가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네, 이제는요. 1970년 서리는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간판에는 서리 공방이라고 적었습니다. 재봉틀 3대와 작업대 하나, 그리고 천을 쌓아둘 선반. 그게 전부였지만 서리에게는 세상이었습니다.
정숙영이 부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녀는 공방 일을 도왔고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메아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준호와 진우는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메아리가 바늘을 들고 물었습니다. 바늘이란다. 이걸로 뭐해요? 찢어진 걸 꿰매는 거야. 찢어진 건 버리면 안 돼요? 정숙영은 웃었습니다. 버리면 아깝지. 꿰매면 다시 쓸 수 있어. 메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72년 가을, 여성지 기자가 설이를 찾아왔습니다. 30 중반의 여자였고 노트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성과 생활이라는 잡지 기자예요. 설혜 씨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이야기요? 네. 은진읍 사건 알고 있어요. 설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세요? 다른 여자들한테 힘이 될 것 같아서요. 말할 수 있다는 것,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설이는 재아를 돌아보았습니다. 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인터뷰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설이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약혼식, 창고, 열쇠, 침묵, 그리고 재판. 기자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설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생존이에요. 하지만 말하기는 생명의 증거예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는 한 달 후 실렸습니다. 제목은 그림자에서 빛으로 한설이의 이야기였습니다.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통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10통, 그 다음에는 20통. 전국 각지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아직도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 이야기를 읽고 용기가 났어요. 설이는 편지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울면서 읽었고 답장을 썼습니다. 어느 날 정숙영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어때요? 만나요? 응. 모임 같은 거. 수요일마다 공방 뒷방에서.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이의 수요일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모임에는 3명이 왔습니다. 설이, 정숙영, 그리고 편지를 보낸 여자 1명. 그녀는 26이었고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천천히요. 시아버지가 계속. 그녀는 울었습니다. 설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어요.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5명, 그 다음 주에는 8명. 여자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울었고 웃었고 위로받았습니다. 1974년 모임은 부산 여성 상담회로 성장했습니다.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쉼터를 마련하고 법률 지원을 했습니다. 설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다른 여자들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설이와 정숙영이 뒷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영이 말했습니다. 설이야. 네, 어머니. 고마워. 설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나한테도 용기를 줘서. 25년 동안 침묵했는데 너 때문에 말할 수 있었어. 저야말로요. 어머니 없었으면 못 이겨냈을 거예요. 정숙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체면이 사람을 살리지 못해. 말이 사람을 살려.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보였고 멀리서 배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1975년 봄 메아리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서리는 메아리의 교복을 다림질했습니다. 메아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바느질 배울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렴.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서리는 다리미를 멈췄습니다. 변호사? 응. 엄마처럼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서리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메아리는 웃었습니다.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걸었던 길을 딸은 걷지 않아도 된다는 것. 딸은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리는 공방에 혼자 남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천을 재고 바늘을 꿰고 실을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진 천 하나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꿰어 천천히 꿰맸습니다. 한 땀 한 땀 천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서리는 웃었습니다. 우리가 입고 사는 건 옷이 아니야. 서로의 이야기지.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리는 바늘을 들고 다시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봄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마진옥이었습니다. 은진읍에서 약국을 하던 아버지의 옛 친구 딸이었습니다. 서리는 봉투를 뜯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서리 언니, 오랜만이에요. 은진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윤창우가 돌아왔어요. 윤기담의 조카예요. 공장을 물려받아서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처럼 여자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룸이라는 여직공이 고소하려다가 협박당했어요. 도와줄 수 있나요? 서리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재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진에서 또 시작됐대요. 서리는 편지를 건넸습니다. 재아가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가봐야죠. 은진으로요? 네. 재아는 서리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가지 마요. 같이 가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 서리는 세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메아리는 22이었고 법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준호는 20이었고 경영학과에 다녔습니다. 진우는 18이었고 언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은진읍에 가려고 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메아리가 물었습니다. 그 은진이요? 엄마가 살던? 응. 저도 갈래요. 준호와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가요. 서리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어른들이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메아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위험한 곳에 가게 둘 순 없죠. 서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맙다. 일주일 후 가족은 은진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 언덕, 그리고 멀리 보이는 공장 굴뚝. 은진은 변했지만 여전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진옥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리를 보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왔어요. 당연하지. 소개할게. 내 가족이야. 서리는 재아와 아이들을 소개했습니다. 마진옥은 인사를 하고 말했습니다. 이루미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쪽으로 와요. 이루미는 24살이었습니다. 작은 새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서리가 들어가자 이루미는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앉아요. 편하게 이야기해요. 이루미는 앉았습니다.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한 지 1년 됐어요. 사장님이 처음엔 친절했는데 점점 이루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리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요. 야근할 때마다 사무실로 부르고 거절하면 월급을 안 줘요. 고소하려고 했는데 협박 편지가 왔어요. 이루미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입 조심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메아리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서리가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루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메아리는 은진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남자였고 메아리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몇 달은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이길 수 있어요. 메아리는 이루미에게 돌아가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준호는 은진방직 회계를 조사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공장 장부를 입수했고 부정회계와 임금체불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진우는 지역 신문사를 찾아갔습니다. 은진방직의 실태를 취재해 주세요.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기자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취재하겠습니다. 한 달 후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은진방직 여성 노동자 성추행 의혹. 기사는 이루미의 증언과 함께 과거 윤기담 사건까지 다루었습니다. 서리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시작이네라고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창호는 부인했습니다. 악의적인 모함입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쌓여갔습니다. 다른 여직공들이 증언에 나섰고 회계 부정이 드러났으며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986년 여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리는 증인으로 섰습니다. 25년 전과 같은 법정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옆에 있었고 아들들이 뒤에 있었으며 이루미와 여직공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1949년부터 1963년까지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서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혼자서는 못 이겼어요.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판결은 이듬해 봄에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윤창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법정을 나오며 이루미가 서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용기를 냈어.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선생님이 없었으면. 서리는 이루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너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1990년 은진방직은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더 이상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고 기계 소리도 멈췄습니다. 건물은 비었고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여성들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겠네. 서리는 옛집 앞에 섰습니다. 약국은 이미 없어졌고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메아리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는 괜찮아. 그해 가을, 서리는 부산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당에는 학생들이 가득 앉아 있었고 교수들도 참석했습니다. 서리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는 생명의 증거였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혼자 이겨낸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기록을 남겨줬고 남편이 믿어줬으며 딸과 아들들이 함께 싸워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줬습니다. 서리는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서리는 여학생을 안았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도와줄게요. 1995년 설의 쉼터가 전국 네트워크로 확장되었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각 도시마다 쉼터가 생겼고 상담사들이 배치되었으며 법률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아리는 변호사가 되어 쉼터의 법률 고문을 맡았고 준호는 기금 모금을 도왔으며 진우는 기록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재아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병상 옆에 앉아 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재아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서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이 믿어줬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재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내가 소리쳤잖아. 안 돼요라고. 그게 우리 모두를 살렸어. 열쇠보다 큰 목소리였어. 고마워. 재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리는 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2000년 서리는 70이 되었습니다. 공방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재봉틀 소리는 여전히 울렸습니다. 서리는 매일 바늘을 들고 천을 꿰맸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찢어진 옷을 버리지 않고 꿰매요? 서리는 웃었습니다. 찢어졌다고 버리면 아깝지. 꿰매면 다시 입을 수 있어. 그래도 새 옷을 사면 되잖아요. 그건 다르단다. 이 옷에는 이야기가 있어. 누가 입었는지, 어디서 찢어졌는지, 어떻게 고쳤는지 그 이야기가 옷을 살려.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는 바늘을 꿰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입고 사는 건 옷이 아니야. 서로의 이야기란다. 2005년 수요일 설의 쉼터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20명의 여성이 모였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리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말해요. 10년 동안 참았어요. 다른 여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들을게요. 서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메아리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피곤하지 않아요? 아니야. 이게 내 삶이니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아직 도와줄 사람이 많아. 메아리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변호사가 됐어요. 제가 이어갈게요. 고마워. 아니에요. 감사해요. 밤이 되었습니다. 서리는 혼자 공방에 남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재봉틀은 오래되어 소리가 거칠었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 쉼터를 찾은 여성의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무서워요.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말해도 될까요? 누가 들어줄까요? 서리는 답장을 썼습니다. 말해도 돼요. 우리가 들을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리는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고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리는 바늘을 내려놓고
창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열쇠 소리는 없어. 문은 열려 있어.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나갈 사람은 나가. 서리는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바늘이 쥐어져 있었고 찢어진 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다시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천이 이어졌습니다.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리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불안했지만 발은 문턱을 넘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서리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차 한잔 할까요? 여자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리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열린 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고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이 서리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생존이지만 말하기는 생명이라는 것. 열쇠는 잠그는 게 아니라 여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우리는 살아남는다는 것. 서리는 차를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 계속 이어질 거야.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한서리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침묵에서 목소리로, 혼자에서 함께로, 닫힌 문에서 열린 문으로 그 여정을 걸어간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